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여전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연말 자본시장에 훈풍이 한 방 불어드는 걸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도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의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17,000달러 돌파와 이후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느리게 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직접 멘트를 날려준 게 위험 시장에는 나름의 호재성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월 연준 FOMC 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저항을 맞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급락해서 1310원대까지 후퇴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반대 방향을 보이는 비트코인은 FTX 후폭풍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17,000달러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단은 어렵지만 일단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FTX 사태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 우리가 상황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왔는데 가장 간지럽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업계 관계자가 좀 종합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후오비의 비즈니스 디렉터인 웬디 왕이 입을 좀 털어줬는데 샘 뱅크먼이 3에로 캐피털의 파산을 주도했고 루나 사태의 주범도 FTX였고 바이낸스 CEO 창펑 자우가 왜 FTX 사태를 촉발시킨 방아쇠를 직접 당겼는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하나하나 이런 상황들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이게 또 한 방에 교회를 엮어서 바라보니까 뭔가 큰 틀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FTX는 날아갔고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의 독점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더 공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고팍스 대표는 바이낸스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야기가 오간 건 사실이라는 점은 사실상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거래소 입장에서도 국내 거래소를 그냥 사버리는 게 미칠 게 없는 장사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지형을 한번 뒤흔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테스트 차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좋아라 해주셔서 가급적 시간 날 때는 잠깐씩이라도 번개라방 방식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라면 주로 밤 9시 전후가 될 것 같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창한 것들 아니더라도 시장 얘기, 사는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잘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름 그래도 아래쪽으로 처지려는 힘보다는 위쪽으로 향하려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0달러 지지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먼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안도하게 만드는 측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직접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느리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마도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 물론 이런 멘트와 함께 아직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멘트까지 제시하며 지나친 시장의 낙관을 경계하는 모습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멘트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은 20% 아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9월에 114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는 106대로 주저앉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1310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고공행진하던 강달러의 기운이 빠지면서 제대로 저항을 맞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와 역방향성을 갖는 비트코인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노력 포인트에서 반등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FTX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얻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의 반등세를 크든 작든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를 중심으로 한 업계 내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창펑 자오는 5년쯤 지나서 지금을 돌이켜보면 가상화폐 산업은 더 강해졌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업계를 위한 회복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연쇄적인 위기 확산 영향이 있을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안도 멘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트리거를 당긴 이 업계의 가장 상징적인 리더가 어쨌든 시장을 살리는 정화 노력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둘러싼 부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선물 백월데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이 포착됐는데 이게 약세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런던 금융 서비스 회사 마렉스 솔루션의 디지털 책임자는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월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백월데이션은 자산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트레이더들의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그러면서 선물을 거래에 편향된 기관 투자자의 투기적 공매도가 이번 백월데이션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물량 가운데 일부는 스테이킹 됐거나 고객을 대신한 해지일 수 있다. 이런 해지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트레이딩 데스크가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고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그래프를 역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변화에 따른 채굴자들의 반응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가 아브람 차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최근 단기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에 비트코인이 16,900달러까지 단기 상승했을 때 채굴자 주소에서 거래소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이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단기 하락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동시에 보유량 가운데 일부를 매도하면 비트코인 시세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레이의 경우에는 아예 다음 주 비트코인 가격대를 12,500달러에서 13,5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지선이었던 1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다음으로 주시해야 하는 수준은 2019년의 고점인 13,500달러, 2020년 3분기의 고점인 12,500달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모멘텀 스트럭추얼 애널리시스의 설립자 마이클 올리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하향 돌파했다. 단기간에 바닥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바닥 다지기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 다양한 매트릭을 참고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좀 더 밀릴 것으로 보이고 12월까지 유효 저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반등세가 반갑기도 하고 이게 이대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나름 업계의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이에 대해서 그동안 풍문으로 들었던 여러 퍼즐들을 하나의 궤로 묶어서 스토리를 안긴 인물이 나왔는데 후오비의 비즈니스 디렉터 이 웬디 왕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입을 좀 시원하게 털어줬습니다. 웬디 왕은 3에로 캐피털에 파사하는 샘 뱅크먼과 알라메다가 주도한 결과다. FTX 거래소는 고객의 포지션 등 모든 정보를 취급한다. 샘 뱅크먼은 이걸 악용해서 특정 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진행했고 거래소의 거대한 유동성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3에로 캐피털이 막아내는 건 역부족이었다. 샘 뱅크먼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런 행위는 3에로 캐피털의 파산까지 지속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랄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루나 클래식의 폭락 주범도 샘 뱅크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펑 자오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샘 뱅크먼에게 그만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샘 뱅크먼은 오히려 월스트리트 세력들과 연합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공격했고 무너뜨리려고 했다. 창펑 자오가 FTX 사태를 터뜨린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창펑 자오는 크립토 윈터에서도 어떻게든 시장을 지키려고 했다. 이건 창펑 자오 최측근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소 창펑자우측으로 바이어스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기존의 풍문처럼 들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로 지금 묶어서 전해주다 보니까 나름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샘 뱅크먼이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반대 매매를 하는 짓거리, 이 미친 짓을 했던 건 사실 좀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짓을 CEO라는 새끼가 직접 벌이고 이게 이 정도 규모였고 3에로 캐피털을 보내버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부분은 다시 곱씹어봐도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특정 정당에 몰빵 수준으로 건네고 그게 지금 너저분한 커넥션 의혹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건 역시 무슨 웬만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 편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샘 뱅크먼과 게리 겐슬러의 석연치 않은 커넥션 의혹이 수상 또 수상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SEC가 지난 3월에 규정을 통해서 은행과 중개인이 자산 수탁을 하는 것을 막아서 투자자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SEC가 지난 3월 발행한 직원 회계 공보를 보면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하는 은행과 산하 계열 중개인에게만 보관 자산을 대차 대조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FTX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것은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하는 은행과 산하 계열 중개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제대로 포함을 시켰다라면 그렇게 규제하고 싶어서 지랄 연병 난리를 피더니 이렇게 포함시켰더라면 당연히 대차 대조표에 의무적으로 이 상황 기록이 남겨졌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SEC의 관리 미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이런 SEC의 관리 미비가 FTX의 미친 짓을 용인한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더 기막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지난 3월 23일에 SEC 겐슬러의 최측근 고위 관계자들과 FTX 고위 관계자 또 IEX 관계자들이 만나서 미팅을 가졌고 그리고 이후에 3월 29일에 겐슬러와 샘 뱅크먼이 미팅을 가졌다라는 점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SEC가 FTX에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저딴 내용으로 이상한 구멍이 있는 이상한 규칙을 만들었고 그걸 위해서 샘 뱅크먼이 민주당에 그렇게 많은 돈을 때려 박은 것이라면 정말이지 돌로 쳐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바이낸스 이야기가 요즘 넘쳐나는데 바이낸스가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 고팍스 인수를 염두에 두고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디센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고팍스가 바이낸스의 유력 인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바이낸스 관계자와 고팍스 대표가 만났다. 고팍스 대표는 만난 건 맞지만 정해진 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핏 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 진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굳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소를 인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분위기가 신청한다고 허가해 줄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고팍스 역시 업계 5위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바이낸스에게 넘기고 시원하게 엑시트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어쩌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 중심에 바이낸스가 자리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